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푸틴 대통령을 주어로 한번 방송을 끌어가 볼까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서방의 압박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은 이번에 17차 제재 패키지에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유럽 시간으로 20일쯤에 그 제재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건데요. 지난주에 일단 그 제재 패키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마크롱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고요. 17차 제재가 끝나자마자 벌써 18차 제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제재를 해 나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럽과 미국은 휴전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푸틴의 생각은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푸틴은 한마디로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그냥 니들은 네 갈 길 가라. 난 니들 하나도 안 무서워.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푸틴이 이 멍청이들아, 제재를 두려워하는 순간 모든 걸 잃는다. 서방 지도자들한테는 멍청이들이 제재하고 있어. 저 멍청이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제재를 두려워하면 우린 모든 걸 잃을 거야. 우린 우리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푸틴의 발언은요. 메두사라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뭐 우리가 아는 그 메두사의 이름을 딴 겁니다. 지난 6일 열린 러시아 기업인협회 지도부와의 회의에서요. 푸틴은 이 자리에서 제재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유럽이 압박한다고 해도 여기서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되고 우리 길로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방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을 한다. 분명히 자기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더라. 멍청이들이 말이지 라고 합니다. 그 멍청이들이 제재를 하면 자기 발등도 찍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더라 라면서요. 어이쿠 욕을 해서 실례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내가 멍청이들이라고 말한 다음에 아우 실례했습니다 라고 해서 약간 사실상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요 푸틴이 그리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와 맞서 싸우면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미래의 잠재적 적대자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저 멍청이들이 저지를 제재에 대해서 모든 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제재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푸틴이 강조하는 거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서방의 제재 때문에 휴전을 한다거나 서방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푸틴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럽과 미국의 입장이 살짝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마크롱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추이가 계속 길어지고 휴전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미국과 협력해서 높이기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애매모호한 것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높이겠다 이런 말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물밑 논의에서 이 보도를 보면 이건 러시아 보도입니다만 이 물밑 논의에서 새로운 제재에 미국이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더더욱 기고만장해질 수밖에 없죠. 미국? 제재한다고 해놓고 제재를 할 생각이 없어. 해봤자 굉장히 약하게 할 거야. 라고 러시아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요. 서방의 추가 제재 위협은 모스크바를 겁주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쫄지 않을 거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그건 너희들 발등 찍는 걸 거야. 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고 푸틴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저 멍청이들아. 니들은 멍청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은요. 서방을 향해서 멍청이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인식했던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 처음에는 러시아에 대한 이 모든 금융 제재를 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유럽과 미국이 막아갈 때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할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약 4%, 3% 되면서 오히려 유럽보다도 더 좋았거든요. 물론 그거는 전시 경제로 전쟁 물자를 막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러시아가 중국이나 중동, 중앙아시아 등을 통해서 우회로 계속 물자를 수입해 가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산업이 전시 경제에 몰빵이 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경제 구조는 점점 더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작년 말 기준 러시아 전역에서 부족한 인력이 260만 명에 달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고요. 제조업, 무역업, 운송업 등 핵심 산업부터 고급 전문직까지 전 분야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전체 산업에서 수요 대비 실제 근로자 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할 만큼 구조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쓸만한 젊은이들은 다 전장에 가 있고 모두 군수 경제를 뒷받침하기에 거기에 몰빵되다 보니 실제로 나라를 돌릴 제조업 인력들이 부족한 거예요. 가장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는 제조업으로 39만 명이 부족했고 무역업은 34만 명, 운송업은 21만 명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 직종에서는요. 월 10만 루블, 약 176만 원 수준의 급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높은 급여는 아닐 수 있지만 이는 러시아의 평균 임금 약 8만 8천 루블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8만 8천 루블은 우리 155만 원 정도 된다는데요. 평균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시했는데도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는 건 정말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이주 노동자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루블화의 가치 하락 그리고 연쇄적인 경제 충격을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전문직 중에서도 엔지니어나 과학자, 교사, 의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더 사람을 늘릴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률은 61%로 러시아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2.3에서 2.4%래요. 그 말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보도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으면요. 이렇게 된 경우에 러시아가 인력을 수입하려고 하면 어디서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북한에서 대규모 인력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전쟁 개시한 이후에요. 건강한 남성 30만 명이 군에 징집됐고요. 2년 동안 74만 명이 추가로 전선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원령과 전쟁을 피해 국외로 탈출한 국민이 65만에서 11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인력이 200만이 넘어가는데 실제로 젊고 열심히 일해야 할 인력 한 200만 명이 러시아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러시아가 북한에 군대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했듯이 러시아가 북한에 인력을 수입해서 경제 개발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북한에서 온 인력들에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월 177만 원의 급여를 주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겠죠. 한 100만 원의 급여를 주면서 필요한 인력을 맞춰갈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도 좋고 북한도 좋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러시아의 이 인력 부족 상황을 저희가 잘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김정은의 확실한 탈출구가 러시아가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북한이 현대전 기법을 우크라이나전에 배웠죠. 그리고 확실한 경제적 생명 라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인력 부족 현상은 러시아에서 한두 해에 해소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인력들이 러시아에 확실히 뿌리내리는 가능성이 높겠죠. 러시아와 북한이 앞으로 어떤 경제 교류를 하게 될까 저희가 잘 들여다보고 핵심 이슈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의 제재 속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건 중국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가 그렇게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 대해 러시아는 우리의 공경을 이용해서 모든 걸 빼먹어 가려고 하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두 나라가 붙어 있는 건데요. 미국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중국 압박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전략을 쓰는 건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략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기저에는 러시아가 중국을 믿지 못하고 중국은 러시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이 수많은 동맹이 있는 거는요. 미국이 한 수 접어주면서 유럽이나
한국에도 퍼주면서 그 나라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맞다는 그런 큰 플랜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에는 수많은 동맹이 있고 그리고 그 동맹 프로세스가 지금 작동이 되는 건데요. 사실 중국에는 아직 그런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중국이 하는 뭐 1도1로나 뭐 여러 가지를 봐도 오히려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뭐 빚을 얻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그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러시아의 비밀 문서가 유출됐는데요. 중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정보전의 적이라고 러시아가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요. 러시아 내부 기류는 것과 다른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뉴욕타임스가요. 러시아 연방보안국, 그 FSB라고 하죠. 옛날에 KGB의 후신입니다. 그 FSB의 비밀 문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정보전의 적으로 표기한 내용이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이게 알려졌는데요. 해당 문서는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에 작성된 8쪽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중국이 러시아 내 스파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우려가 담겨 있는데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한창 때일 때입니다. 그때에도 이제 러시아가 중국을 자신들의 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문서에 따르면요, 중국은 러시아 공무원, 과학자, 언론인 등을 포섭하려 시도하고 있고 민감한 과학기술 정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 과학자들 중에 정권에 불만을 품은 인물들을 유혹해서요. 첨단 기술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국가 간에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 한국의 윤석열 정권 때 보면 한국의 대통령실의 내용을 어떤 도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을 빼앗다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이게 단순히 그런 정보전을 넘어서서요. 러시아의 비교 우위까지 그다음에 중국이 모든 걸 뺏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러시아 연방보안국은요. 또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서방 무기와 군사 전술을 배우고자 러시아 작전을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서에는요. 정보기관이 광산기업과 연구소를 이용해 북극에서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경고도 했는데요. 그 푸틴 대통령은요, 이런 거를 뭐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2월에요,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전인데요, 에텐테4라는 이름의 작전을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은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러시아는 먼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는 작전을 먼저 승인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요, 실제로 전쟁 이후에 중국의 대러 첩보 활동이 활발해졌고요. 러시아는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양상을 이해하고 드론과 서방 무기에 대해 대응 전략을 연구하려는 목적을 갖고 러시아의 연구원과 방산 관계자들을 파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요, 러시아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건요, 중국이 러시아를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는요, 중국이 러시아에서 근무한 자국 정보 요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중국에 유학 중인 2만 명의 러시아 유학생들을 감시하고 중국인과 결혼한 러시아인을 스파이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해서요, 그 러시아 보안국은요, 러시아 국민들에게 중국과의 기술 협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위챗 등 중국 내 대중적인 메신저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스파이 활동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중국인과 결혼한 러시아인을 스파이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위챗 등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러시아인들을 해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중국과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같은 편이었지만 계속 냉랭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시절에 사회주의 진영 내 패권 다툼을 러시아와 중국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러시아와 중국이 한편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여러 번 말했듯이 이 둘이 완전히 동맹처럼 밀착해 있는 관계는 아니란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은요, 러시아산 가스를 사들이는 데서 가장 가격을 후려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으로의 가스관을 만들려다가도
그냥 중단시키고 서로 감정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은 러시아에 있어서 어떤 동맹의 관계나 어떤 이념적 접근보다는 어떤 계산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러시아와 중국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이해해야 앞으로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좀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적 고립이 되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아직까지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이럴 것인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러시아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뭐 사실은 얘기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뭐 러시아는 내년 여름이면 파산한다 이런 게 뭐 서방에서도 나오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도 나오고요. 그런데 또 러시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가 전쟁에서 쓰는 돈은 뭐 GDP의 6, 7%밖에 안 되고 그 정도 가지고는 러시아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제재도 거의 다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가 맞을까요? 저는 사실 러시아의 자신감과 서방이 발표하는 것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요 포럼이 열렸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매해 열리는 가장 큰 경제 포럼입니다. 러시아가 여기에서 얻은 게 109조 원의 투자를 계약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세계의 눈은 러시아가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투자 유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들어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본의 참 냉정한 모습인데요. 오늘 그 모습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8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서는요. 총 1,060건, 약 6조 3천억 루블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9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뭐 사실 109조 원 되는 계약이 우리 바로 하자 이런 건 아니고 뭐 MOU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됐을 가능성이었는데 이건 뭐 사실 이런 게 열리면 굉장히 뭐 체결 가액이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이란에서의 그 중동 지역의 혼란도 계속되고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러시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109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는 지금 세계의 돈들이 언제 러시아로 들어갈까? 전쟁만 끝나면 바로 러시아에 들어가야지 저기가 엘도라도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연설에서 러시아 경제가 침체와는 거리가 멀고 안정적 성장 경로에 있다고 강조했고요. 인프라와 에너지, 식품,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요, 이른바 비우호국, 러시아가 자신들의 적국 혹은 그와 가까운 나라들이라고 분류한 나라가 있거든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의 나라들은 당연하고, 한국도 비우호국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비우호국도 다들 몰려왔다는 거고 특히 미국 대표단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인데요. 역시 자본가의 나라, 이 돈이 모든 걸 말하는 미국에서는요. 이제 러시아에 들어갈 타이밍들만 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은요. 1997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최대 경제 포럼이고요. 이번엔 분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가치로 성장하자라는 주제로 열렸고 144개국에서 2만 4천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개 세션이 진행했다는데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2만 4천 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여기 참석하려면 내는 돈이 제일 싼 티켓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요. 여기 참석하신 분한테 들었는데요. 그만한 돈을 내고도 이게 러시아와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대표단 같은 걸 꾸렸고요. 미국은 아예 미국 주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주제로 어떤 뭐 대표단들이 오고 기업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번 포럼에서는요. 총 1,060건 6조 3천억 루블 약 109조 원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됐고요. 이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거래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몰려갔다는 거죠. 실제로 뭐 이게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그 투자 계획이 그대로 집행됐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작년과 유사한 기업들이 몰려왔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를 희망의 땅으로 보고 있고 투자자들이 언제든 들어가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요 계약으로는요. 러시아 철도가요. 약 4천억 루블, 6조 9,240억 원 규모의 철도 인프라 개발 자금 조달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러시아의 은행과 한 거라서 좀 다른데요. 어찌됐든 여기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어떻게든 투자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는 중국 흑룡강성 산하의 기업들하고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이죠. 가즈프롬은 중국 석유천연공사와 또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지난 18일 개회 연설에서요, 러시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 경로에 있고 침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성장률 모두가 긍정적 흐름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건 우크라이나인 것 같습니다. 이란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가던 무기조차 이스라엘로 돌렸고요. 방공망 같은 것도 뭐 이스라엘에 갖다 준다고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러시아는 전후 최대 폭격을 계속 며칠째 우크라이나에 드론이나 미사일을 통해서 퍼붓고 있는데요. 사실 뭐 방공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많이 격추했다고 합니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잖아요. 이건 거 보면 국제사회가 얼마나 약육강식이고 돈은 얼마나 냉정하게 움직이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러시아의 약간 허풍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뭐 여전히 그 기준금리가 20%에 달한다는 거는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좀 전에 러시아 철도에서 뭐 6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도 그 20% 금리 때문에 채권도 제대로 발행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유치를 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천만 원짜리부터 시작하는 그 티켓을 가지고 2만여 명이 몰려왔다는 거는요, 그만큼 전후 러시아 경제 재건 혹은 러시아 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된 게 그 공장의 매각가였습니다. 바로 1만 루블, 약 우리 돈으로 14만 원 정도의 그 공장을 매각하고 왔는데요. 그 이후로 이 러시아 공장이 어떻게 될지가 첨예한 관심이었습니다. 왜냐? 푸틴 대통령이요, 니들 나갈 땐 니들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올 땐 니들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이거를 계속 말해왔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실제로 잘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러시아도 지금 한참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슬슬 전쟁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 이후를 대비할 때 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기업은 막을까를 이 러시아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막을 생각이 없다는 걸 러시아 의회가 그대로 보여주는 법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테르팍스 통신이요, 지난 16일 보도한 건데, 대통령에게요, 외국 기업의 자산 재매입 금지 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다고 재매입하려고 할 때 아니야 너는 못해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러시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서방 기업의 복귀를 막고 매각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을 잘 살펴보면 이거는 식품 제조, 유통 및 외식체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데에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체라고 하니까 뭐 그것도 어떤 식음료에 관련된 뭐 코카콜라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현대차 등 국내 제조업체 그리고 국내 서비스 업체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안의 초안은요, 푸틴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과거에 매각한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는 것을 금주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조건의 기업들은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향후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복귀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해당 자산의 현 소유자가 법원에 제소해서 기존 재매입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현대차는 안 된다 그랬지만 최악의 경우에 이 법안이 그러니까 현대차나 이런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현대차 공장을 지금 산 소유주가요, 얘들이 다시 살려고 하네, 아니 이거 이 계약 무효야, 이 법에 따르면 이 계약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해서 배째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 제소를 위한 요건도 추가됐는데요. 관련 법적 분쟁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전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팔은 안으로 굽죠. 당연히 러시아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러시아는 계속 중재법원 같은 걸 통해서요, 그 이외에 러시아 이외의 중재 지역에서 일어난 특히 비우호국이라고 하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도 포함됩니다. 비우호국의 중재에 대해서는 그 현지 법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이 법은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아예 중재법원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을 사용하도록 담아놨으니까요. 그리고 해당 외국 기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러시아 내 활동을 중단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실이 있을 경우 제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요, 당시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침공을 반대한다는 그런 성명을 내고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 애들은 못 들어와.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다만 법안의 적용 시기는 축소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건 2022년 2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에 맺어진 자산 매각 계약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2022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축소했습니다. 전쟁이 난 첫 해에 서둘러 빠져나간 애들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보면 법령의 적용 범위도 일부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안은 적용 대상을 연방정부 산하 위생감독기관의 통제를 받는 기업 중 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로만 한정했다고 합니다. 그 위생감독을 받는 기업이라고 하면 주로 식품 제조, 유통 및 외식업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요, 철수한 외국 브랜드를 인수한 러시아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여기 식음료로 한정되는 걸로 봤듯이 맥도날드 철수 이후 이 지점을 인수해 사업을 이어받은 러시아의 패스트푸드 체인 푸쿠스노 이토치카가 외국 브랜드의 복귀를 우려해 이번 법안 도입을 강하게 로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맥도날드 우리 거 다 먹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요. 물론 이 법안만 보면 현대차나 우리나라의 뭐 다른 기업들, 중간에 나온 기업들이 있으면 언제든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도 러시아에서 여전히 운영하고 있죠. 물론 그 만든 돈을 빼내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기업들이 다시 제조 설비를 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걸 이 법안을 통한 이 분위기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기업들이 가서 뭐 만드는 걸 러시아 입장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고용도 창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걸 이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요, 지난 5월 푸쿠스노 이토치카 경영진과의 회의에서요, 서방 기업의 복귀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푸틴은 맥도날드를 지칭하면서요, 그들은 러시아 시장을 떠나면서 현지 파트너를 공경에 빠뜨렸는데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다고 한다면 레드카펫을 우리가 깔아줘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푸틴의 지시에 의해서 이 법안이 시작됐다고 하면 이 법안은 아마도 맥도날드 맞춤형으로 만들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계속 제재와 수출 통제 같은 국제적으로 어떤 힘과 힘이 맞붙이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학과가 하나 개설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방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과인데요. 그만큼 러시아가 앞으로 서방 제재가 해지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석사 과정이 개설된 학교는 러시아의 명문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고등경제대학이라고 합니다. 고등경제대학 사실은 잘 못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좀 이쪽 분야를 아는 분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특히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1992년에 생겼는데요.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생겼을 때 소련이 안옹이 상태였잖아요. 자본주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이 러시아 고등경제대학이 생기면서 자본주의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사상을 연구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에트 이후에 러시아를 준비한 학교였죠. 그런데 이 학교가 이제는 뭘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제재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재가 이게 한두 해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이 제재가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라는 과정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요, 러시아의 명문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이 국제제재 대응 전문 석사 과정을 신설했다고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이는 서방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상황에서 제재 리스크 분석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유사한 온라인 단기 과정도 함께 개설된 예정으로 이는 러시아가 제재의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 2년제 석사 과정은요, 정원이 러시아 국적자 20명과 외국인 2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등록금은 연간 약 49만 루블, 약 847만 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요, 러시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국제법 관련 교육과 달리 보다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법이란 게 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미국법, EU가 EU법을 가지고 전 세계를 규율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유엔이 평화유지군도 보내고 큰 틀에선 잡고 있지만 어떤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데 있어서 유엔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국제법이 힘을 잃어가고 있으니 이 고등경제대학에서는 보다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이제 제재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서방은 어떻게 하면 제재를 하고 제재로 통해서 상대 국가를 변화시킬까를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까를 연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요, 이 러시아 고등경제대학은요, 9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36시간 분량의 온라인 단기 교육 과정, 제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등록금은 84,000루블, 약 145만 원으로 책정됐는데요. 해당 과정에는 이론 강의 외에도 경제제재 사례 기반의 실무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단기 과정은요, 현직 전문가들이 실시간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 설립자인 이고르 립시츠 전 교수의 말이 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분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러시아가 향후 수십 년 제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국가적 적응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등경제대학을 처음 설립할 당시 이 사람은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시장경제를 어떻게 도입하느냐를 가지고 이런 대학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제 이 대학을 가지고 러시아가 향후 수십 년간 부딪힐 제재 전선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는 이란이 40년간 제재 속에서 생존한 사례처럼 러시아도 이와 같은 환경에 장기적으로 놓일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반론도 있겠죠. 이 고등경제대 부총장을 했고 현재 하버드대 데이비스 센터 소속의 경제학자인 안드레이 야코블레프는요. 이 제재 관련 교육은 수요가 단기적인 거로 제재 회피 시장이 붕괴되면 사려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뭐 이 두 분의 저명한 경제학자나 뭐 유명한 분들이 말하는 거니까 서로 각자의 근거가 있습니다만 저는 저 이고르 립시츠 전 교수의 발언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하루아침에 풀릴 게 아니거든요. 푸틴 정권이 바뀐다. 라고 하면 풀릴 수 있습니다. 그 또 바뀌는 것도요. 푸틴과 푸틴의 대리인이 그 정권을 유지한다면 사실은 제재가 풀리기 어렵고요. 아예 밑에서 거의 쿠데타나 혹은 모든 투표를 통한 거의 완벽하게 그 전 정권을 뒤집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제재를 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사실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풀어줍니다. 이건 뭐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풀어주는데요. 그 명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해외에서 제재가 풀린 최근의 사례만 봐도 시리아처럼 아예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등장해야 제재가 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제재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 물론 제재가 상당히 좀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제재 체제는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요. 뭐 이란처럼 40년, 북한처럼 뭐 거의 같은 기간, 오랜 기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러시아가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알래스카에서 만나고 하니까 저희는 이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아마도 단기간에는 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내를 드러낸 유럽 주요국 지도자가 있는데요. 바로 독일의 메르츠 총리입니다. 메르츠 총리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요, 지난달 31일 독일 공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쟁이 통상적으로는 군사적 패배나 경제적 소진으로 끝나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그러한 징후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군사적 패배나 경제적 소진으로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소진돼야 될까요? 네, 인명이 소진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만 죽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광활한 자원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면전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소진될 가능성은 또 낮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만 갈아가는 그런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유럽은 우크라이나라도 어떻게 설득해서 전쟁을 중단시킬 그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메르츠 총리는요, 평화가 우크라이나 항복의 대가여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또 다른 유럽 국가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최전선에서 유럽인들을 대신해서 죽어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메르츠 총리는 그날 31일 인터뷰에서요. 나는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내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전쟁 종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태도와 우크라이나 저항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쉽게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러시아에 제재하기 위한 경고를 하면서 9월 전까지 안 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오히려 전선을 확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도시 공격을 감행하면서 조건 없는 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트럼프의 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의 강경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트럼프가 무섭지 않은 거죠. 말만 해놓고 자신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또 제재한다고 해도 그걸 떠나갈 수 있는 어떤 자신들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메르츠는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전제로 한 평화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단순히 또 다른 나라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그 다음 차례는 곧 우리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스스로를 이미 갈등 당사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독일이 최근에 국방비를 3.5%까지 엄청 늘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독일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안보 보장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요. 그는 최우선 과제를 우크라이나 군이 장기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무기와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휴전 후 독일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해외 파병은 연방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만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만큼 독일 내에서도 독일이 전범 국가다 보니까 독일 내에서도 그만큼 군 파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안전보장군 구상에서도요. 독일이 참여할지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또 메르츠는요. 독일의 국방비 확대가 나토 존속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총리 취임 직후 부채 규제를 완화해서 독일은 예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국가 부채를요. 그런데 이제 메르츠 총리가 취임 이후에 이 부채 한도를 늘려가지고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고 인프라의 1.5%를 추가하도록 결정해서 메르츠 총 5%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메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정이 없었다면 지난 6월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은 사실상 붕괴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럽 정상들이 서로 네가 더 투자해라, 네가 더 투자해라 핑퐁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유럽은 그동안 뭡니까?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그 안보에 들어갈 비용을 자신들의 복지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들 차원에서는 자신들이 정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복지를 끊을 수 없으니까 군대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사실은 제가 이 방송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나토나 유럽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 그걸 당연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현실 직시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돌아가기 어려운 거죠. 그 달콤한 복지나 이런 걸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평화가 이제 독일의 내부에도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은 국방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병력 충원과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현재 독일군 병력은 약 18만 2천 명으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전투 준비가 된 병력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 투입만으로는 군사력 확충이 곧바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인데요. 사실 정예군대라는 게요. 만들긴 어려워도 한번 풀어지고 나면 다시 재건하기가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전 세계에 누가 군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군인에게 어마어마한 월급을 주면 모르겠지만 또 그 정도 월급은 아닙니다. 안전한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좋을 수 있지만 자신들이 실제 전쟁의 위협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독일군도 이렇게 재정을 퍼붓고 새로 독일 군을 재건한다고 하지만 재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메리츠 발언을요, 정리해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독일과 유럽의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라는 거고요. 둘째, 미국과 외교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단기적 압박 전략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한다고 러시아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독일의 국방정책 변화가 나토의 존속과 유럽 안보 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을 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자평을 한 거니까 또 어떤 건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